그 월급에 잠이 와?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금리에 의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조금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고 좀 본격적인 부분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들 말씀해 주실 겁니까, 우리 사부님? 오늘은 이제 이 금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미시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금리 이게 공부하는 게 좀 이제 좀 딱딱해요. 그렇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겨울을 준비를 하는 게 시골 마을, 특히 이제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땔감, 장작을 준비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골에, 산골의 어느 마을에서 이 겨울을 앞두고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이 마을에 심게나 쓰는 장정들을 모아서 나무를 많이 하기 시합을 벌이거든요. 이 어느 마을에서 이 나무를 많이 하는 그런 시합을 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을 앞두고 시합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1, 2등을 다퉜던 아주 힘을 잘 쓰는 힘께나 쓰는 그런 강력한 우승 후보가 두 명이 있고 올해는 혹시 또 뭐 제3의 어떤 다크호스가 나타나지 않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나무 베기 시합을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봤는데요.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나무를 베는 그런 이 장정들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게 됐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 두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우승 후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병광세 같은 힘을 쓰는 그런 우승 후보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우승 후보는 좀 여기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장정이라서 50분 열심히 나무를 도끼질하고 힘이 드니까 10분을 쉬어요. 그리고 또 50분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또 10분을 쉬고 과연 올해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정 중에서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뭉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려운데 이거? 1번 같은데? 1번 같아요. 네. 아닌가? 근데 의외의 다크호스인 3번이 올해는 우승을 했는데요. 그 3번이 도대체 어떻게 나무를 했길래 쉬지 않고 나무만 한 사람 50분 동안 나무를 도끼질하고 10분 쉰 사람보다도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 보니까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중년에 힘도 조금 이제 떨어진 사람인데 40분 동안 도끼질을 하고 10분 동안은 쉬고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연장을 손질을 하더라고요. 도끼도 갈고 톱도 손질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금융시장 그다음에 우리 뭐 투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예전에 우리가 뭐 농경 시대 같은 경우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지. 또 열심히 일만 하는 거가 이제 지치게 되니까 적절한 휴식이 또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큰 변동들이 요동치는 그런 격변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하는 나무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게 열심히 일하는 거 못지않게 10분 정도는 연장을 수리하는, 수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머니스터디 TV에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리가 다소 조금 딱딱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 금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왜 우리가 금리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좀 장황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네네.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의 기능, 그러니까 돈의 절대적인 가치인 금리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라고 네.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리는 우리가 이제 자금 시장에 두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네. 자금 수급 조절 기능, 투자 조절 기능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자금 수급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돈,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이 수급의 불일치를 조절하는 거죠. 즉 통화량의 조절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시키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또 그렇게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시켜주면서 자금의 수급을 조절해주고요. 그 인디케이터가 바로 이제 금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자금의 균형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것도 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으로 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 균형 가격을 통해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자들이 올바른 계획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규모를 계획을 세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는 또 역시 이 소비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또 유보시켜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이 균형 가격을 알려줌으로써 자금의 수급을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정책 금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을 틀어주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변곡점에 와서 미국이 0%까지 떨어뜨렸던 금리를 이제는 이 변곡점으로 0%에서 탈피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조절 기능. 이 투자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자금 이 수급 조절에서의 균형 가격이 네. 결국은 이 균형 가격이 이 투자자에게는 비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비용이 낮아지면은 종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투자 비용이 뭐 한 3% 정도 필요한데 종전에는 이 3%의 비용을 지불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는데 그 3%가 금리가 떨어져서 1%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산성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 투자를 유치를 해서 3% 비용을 주면서 그 이 한계 이 선상에 있는 이 투자 기회가 채산성이 있는 투자 기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조절 기능으로서의 금리가 내려가면은 하락을 하면은 신규 투자를 유발하는 그런 기능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거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조정이 되지만 요게 어떤 변곡점적인 시점에서는 정부가 어떤 방향을 틀게 되죠. 그래서 이 투자의 뭐 계속에 따라서 자금 수요의 증가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돈의 이 수요들이 많아지니까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또 시장 금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계 효율, 한 3% 정도가 한계 그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1% 있던 게 5%로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이 투자 기회가 소진돼 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투자 기회가 소진되니까 이제는 투자가 좀 위축이 돼서 경기가 또 냉각이 되는 이런 사이클이 오르내리게 되는 거에 결정적으로 이런 투자 조절 기능으로서 금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리의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금리는 물가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조절 기능으로 해서 한계 선상에 있는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겠죠. 투자가 줄어드니까 이와 관련된 분야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 상승하는 게 결국은 이게 어떤 사이클을 지나가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효과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측면에서 보면 금리의 상승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보통 비용 사이드에서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이 물가에서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또 가져오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금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를 위축을 시키고 또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와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 금리가 이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변동 요인들을 뭐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변동 요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시중의 자금 사정. 그래서 지금 돈이 자금 사정이 어떠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으로서의 돈의 자금 사정을 판단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통화량으로 판단하는 통화 지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본원 통화량, 본원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은 그런 본원 통화량에다가 M1 하면은 이 돈의 어떤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화, 여기다가 M2 하면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화에서 결제 기능 플러스 가치 저장수단, 여기다가 총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M1, M2를 더한 거에다가 금융기관과 정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더한 거, 이런 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또 본원 통화량 대비해서 M1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러면 이걸 통화승수로 해서 뭐 M1의 통화승수가 뭐 1.5배냐, 2배냐, 그걸 가지고 또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M2를 기준으로 해서 M2가 지금 통화승수가 본원 통화 대비해서 뭐 5배냐, 7배냐, 10배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자금의 이 사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리의 변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거가 정부가 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는 뒤에서 제가 바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변동 요인 중에서 또 이제 두 번째 변동 요인이 경기 변동 요인이죠. 그래서 시중의 자금 사정은
이 돈의 전체적인 이 양이라고 하면은 그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가 네네. 그래서 이거는 돈의 이 수요 사이드 측면이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기가 지금 확장 국면에 있느냐 수축 국면에 있느냐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네. 그리고 국제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국제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요게 금리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변동 요인이 어떻게 금리가 오르내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뒤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중의 자금사정 경기 동향에 어떤 변곡점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게 정부의 금융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정책은 물가의 안정, 뭐 경제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국제 수지의 균형, 외환 시세의 안정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리나 통화량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떤 변곡점을 작용을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금융정책이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금융정책의 또 다른 한 측면으로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또는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적게 걷거나라고 하는 이런 조세 정책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시중에 자금 사정을 늘렸다 줄였다라고 하는 게 금리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금리의 변동 요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금리의 변동, 이 추이 변화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통화량, 뭐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 통화량, 금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 풍부하면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돈이 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이 비용인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거죠. 통화량이 증대되면은 시중의 자금 사정이 풍부해지고 시중의 자금 사정이 풍부하면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남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하고 남는 돈이 많아져서 그 돈을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상승을 하니까 은행은 돈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은행의 예금이 증대가 되니까 돈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 금리가 하락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통화량이 금리의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경기 변동과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확장이 되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경기가 확장이 되면은 기업의 수익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노동자들, 개인 소득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증가를 하니까 개인들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내가 쓸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중에서도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 유효 수요가 증대를 하니까 자금의 수요가 확대가 되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자꾸 이제 쓰려고 하니까 자금의 수요가 확대가 되니까 자금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물건 값들이 올라가게 되는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은 이 개인들은 이 소비를 미래로 미루지 않고 당장 소비를 이제 많이 해서 은행의 저축이 줄어들게 되는 게요. 라면 값이 지금 이 100원인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다음 달에 110원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은행에 저축을 해놨다가 다음 달에 라면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라면을 사두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저축이 감소가 되고 또 이제 가수요까지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경기 확장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이 좀 과열이 이게 돼서 경기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수축되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면은 경기가 수축이 되면은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이 둔화가 되겠죠. 기업의 물건이 잘 이제 안 팔리고 덜 팔리니까 기업의 수익이 둔화가 되면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개인의 소득이 감소를 하고 개인의 소득이 감소라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 유효 수요가 축소가 되죠. 유효 수요가 축소가 되니까 자금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물 투자 의욕가 감소가 되는 거죠. 지금 라면 가격이 100원인데 이 사이클에서는 다음 달에 라면 가격이 90원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라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축이 증대를 해요.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에 가면은 그러면은 자금의 공급이 증가를 하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경기 변동과 이 물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네. 국제 경기도 또한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제 경기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국제 경기가 호조를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국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투자 자금이 증가를 하게 돼서 자금의 수요가 증가를 하죠. 자금의 수요가 증가를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국제 경기가 좋아서 특히 해외 대외의 달러 자산의 투자 매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환율 쪽에서 이 원화보다는 대외 자산 이 달러에 대한 투자 매력 증가로 해서 대외 자금 유출이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도 조금 이제 비슷한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외환 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본수지 쪽에서 대외 자금 유출이 증가를 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대외 자금의 유출은 국내 자본의 부족 이게 이제 심화되면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국내에 자금이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경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보면은 국제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은 국제 소비가 확대가 되고 국제 소비가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수출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수출이 증가를 하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아서 국내 경기 역시도 좋아져서 국내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개인 소득이 증가를 하고 유효 수요가 증가를 해서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금리 상승 이게 결국은 또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경기의 동향이 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환율이 하락을 한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던 게 뭐 900원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환율이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평가가 절상이 되면은 수출 가격의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화 대비해서 달러가 인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수출이 감소가 되고 수출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국내 경기가 위축이 되고 국내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돈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즉 우리나라의 원화가 절상이 되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일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뭐 현상하고도 조금 이제 좀 연결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수입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이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즉 원화가 절상이 되면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입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입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국내의 물가도 연동해서 하락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내의 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가격이 하락을 시키는 환율의 하락, 원화의 평가 절상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서 금리를 하락시키는 걸로 이 환율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 이 금융정책은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완화 정책을 핀다. 네. 지금 뭐 이 최경환 부총리가 쓰고 있는 뭐 지준율을 인하하고, 뭐 재할인율을 인하하고, 뭐 콜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은 금융기관의 통화 공급이 증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서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돈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져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융 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시장 금리를 하락을 시켜서 시장 금리의 하락이 이 한계 이 투자 이 비용을 상쇄시키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네. 이 반면에 이제 금융 긴축 정책,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곧 쓰려고 하는 정책, 금융 긴축을 쓰게 되면은 통화의 공급이 줄어들고 통화의 이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돈의 이 값어치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조세 정책도 이 금리 변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수를 증대를 한다, 네. 세금을 많이 거둔다, 네. 라고 하면은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네.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은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이 돈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이제 경기가 과열됐을 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냉각시켜주는 사이클로서도 조세 정책이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거나 또는 국채를 매각을 해서 시중의 자금을 다시 풀기도 하는데요.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게 되는 흡수하게 되겠죠. 국채를 발행을 해서 네.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시중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래서 정부가 경기가 좀 과열이 됐다 싶으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이런 재정 정책을 또 쓰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침체 국면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침체 국면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는 게 뭐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통화량을 증대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저축이 증대가 되고, 저축이 증대가 되니까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돼서 뭐 금리를 하락하게 되고 또 이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걸로 해서 정부가 그 뭐 공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고용을 증대를 시키면은 고용의 증대, 즉 경기가 좋아지면서 고용이 늘어난 거는 네네. 이 노동의 수급에서 좀 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이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임금이 상승이 되고 임금이 상승되니까 내수 경기가 확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재정 지출의 확대와 관련된 것도 금리의 변동에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리가 실제 미시적으로 특히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좀 전에 우리 사부님 말씀하신 그 6가지 요인만 깨고 있더라도 우리가 전체의 큰 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뭐 큰 숲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숲을 알고 나야지 나무 투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 주셨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 뭐 강의한 동영상 파일로 있으니까 되도록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좀 강의하는 보시면서 뭐 외우시면 되죠.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 동영상 파일 저 홈페이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또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